그게 독화살을 들어서 화타가 관우에 그 독화사 붙어있는 활을 빼고 거기에 이제 독을 제거한다. 실제로 적벽에서 일어났던 그 화공, 적벽대전 하면 이렇게 막 불바다 일어나고 막 그런 부분이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영화로도 그렇게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관우와 장비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잤다라는 그런 정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21세기에 삼국지 인생을 살고 있는 비행장군 양양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사라는 것은 실제로 역사가 진수가 쓴 사료를 말하고, 흔히 알고 있는 삼국연의는 삼국지 정말 전 세계 최고의 덕후를 할 수 있는 나간중이 쓴 소설의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국지에 대한 역사를 좀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삼국지 정사 책을 보시길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제갈량의 동남풍이라든가 조조의 그런 간사한 묘사, 또 유비의 그런 인과 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연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연의를 제외한 역사적 사실, 정사 위주로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조조를 가장 큰 예로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사람들이 어떤 책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선과 악, 그런 스토리적인 것을 굉장히 또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딱 연결이 되고 선이 악이 이겼다, 아니면 악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다가 선이 정말 극복을 해서 악을 물리쳤다, 그런 뭐 영웅적인 서사, 그런 것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삼국지 연의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로 조조를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이라 하면 유비가 있습니다. 사실 조조라는 인물은 정사와 이제 비교를 해 봤을 때 정말로 영웅적인 그 부분을 제가 절대 빼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 조조가 중원을 제패하고 하북의 원소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적벽까지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실제로 정사로 보게 되면은 연의에서 묘사한 대로 악의적인 것으로 절대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조조 자신의 그런 전술, 전략, 또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책에서도 언급을 한 조조의 그런 수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조는 전쟁을 나갈 때마다 가장 먼저 구축을 했었던 게 수로의 개척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고대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급인데, 보급이 안 되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원소였습니다. 이제 간도대전에서 원소가 패하게 된 그 부분이 조조가 오소를 습격하면서 군량 보급을 차단시켰고, 그로 인해서 단숨에 조조가 어려웠던 상황을 뒤집어서 원소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조조는 보급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원소의 그 영역을 공격을 할 때도 가장 먼저 했었던 부분이 수로 개척, 그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조조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악의적인 그런 영향보다는 고대 시대의 인물로서 정말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사를 본다면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지만, 연의에서는 그런 부분의 묘사가 많이 이제 빠져 있고, 실제로 그게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다만 그게 굉장히 연의에서는 부각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유비라는 인물이 연의에서는 중점이 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조조라는 인물과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조조만 만나면 도망가고 조조를 피해 다니고, 그런 인물이 적벽에서 조조를 물리친다, 그런 선과 악의 그런 대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스토리, 그게 바로 연의가 크게 성장하게 된 그런 배경이라 또 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연의를 읽으면서 열광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사와 좀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의에서 많이 가미가 됐고, 이 연의에서는 조자룡이 100만 대군을 돌파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조온이 100만 대군을 돌파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조온이 아들을 안고 조조군의 군사를 뚫고 나간 것은 맞아요. 다만 실제로 뭐 칼을 막 이렇게 막 휘두르면서 아들을 안고, 그런 연의에 관한 그런 묘사는 없는 내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갈량의 동남풍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제로 그것도 연의에서 가미된 그런 소설적인 이야기고요. 적벽대전이 일어났을 당시에 실제로 제갈량이 송건을 찾아가서 유비와 송건의 연합군 형성을 위한 그 과정은 제갈량이 그 큰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다만 실제적인 전투 과정을 봤을 때 동남풍과는 별개로 주유와 한계, 오나라의 장수들의 그런 전술적인 부분이 정사 부분에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한계가 몽충이라는 그 당시에 날쌘 배입니다. 배. 이렇게 도격할 수 있는 그런 배를 타고 조조군에 직접 격돌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적벽대전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벽대전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적벽대전이 이제 일어나기 그 전에 한 번의 간단한 교전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적벽이 장강의 남쪽에 있고 이제 북쪽에는 오림이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정사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조조군이 송건군과 교전을 벌이고 이렇게 후퇴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한에서 북한으로 바로 후퇴를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조조군이 초전, 그러니까 첫 번째 교전에서 패하고 후퇴를 했고, 그 다음에 주유가 남한으로, 오림의 맞은편 남한으로 와서 주둔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적벽 대전에 대한 위치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책에 다뤄놓기도 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적벽에서 일어났던 그 화공, 적벽 대전 하면 이렇게 막 불바다 일어나고 막 그런 부분이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영화로도 그렇게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적벽에서는 첫 번째 교전이 일어났던 곳이고, 그리고 두 번째 교전이 있을 때 바로 오림입니다. 오림 일대에서 주유와 한계가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몽충으로 오림에 이제 모여있는 조조군의 함선으로 돌격을 해 나갔고, 거기서 이제 불바다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비와 간우 장비 또 제갈량이 또 참전을 한 거는 맞아요. 그 부분도 이제 빼먹을 수는 없지만, 다만 아까 피디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갈량의 그런 동남풍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삼국지 최고의 덕후 나간중이 가미한 그런 내용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우가 이 맥성을 공격하는 그 전투에서 위나라의 후원군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방덕이라는 장수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간우에게 화살을 맞힌 건 맞습니다. 그렇게 화살을 맞히긴 했지만 그게 독화살에 들어서 화타가 관우의 그 독화사 붙어있는 활을 빼고 거기에 이제 독을 제거한다. 그것도 이제 소설일 뿐이고, 당시 이제 화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었기 때문에 화타가 독화살에 그걸 뺀다, 장기를 뭐 든다, 마량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뻥입니다. 조조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조조가 사실 여러 가지 과정에서 좀 영적인 그런,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서주 대학살이라고도 하죠. 일반 백성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그런 악행을 사실 벌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열액사라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조조와 완전히 대비되는 유비라는 인물을 봤을 때는 인각, 의, 덕행 그런 걸 위주로 많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유비가 최초의 평원에서 이제 군벌로서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 당시에 유비를 암살하려고 했던 자가 실제로 암살하지 않고 유비의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잘 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 실제로 암살하지 않고 간 경우도 있고, 또 평원에 있었던 시절에 유비는 병사들과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수다도 떨고 했겠죠. 이렇게 같이 좀 상하,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이제 신분이 확실하게 있었지만 당시에 군주로서 밑에 백성 또는 병사들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했다는 부분, 그리고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관우와 장비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잤다라는 그런 정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걸 봤을 때 또 이제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렇게 상사 보듯이 그런 부분보다는 약간 좀 친밀하게 옆에 있는 부분을 좀 바라본다고 해야 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것처럼 좀 뭔가 일반 사람들이 유비라는 인물을 좀 이게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 다음에 조조가 서주를 정벌을 할 때 유비가 서주를 구하러 갑니다. 그 당시에서 서주를 구한다는 그런 모습, 그리고 유비가 조조를 피해서 강릉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당시 형주 자사했던 유표가 숨을 잃은 상황이었고 조조가 형주를 정벌하기 위해 남쪽으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이가 유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형주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그것을 거절을 하고 나는 그럴 수가 없다 라며 인간적인 또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익주에 들어가게 됐을 때 유비가 가장 먼저 했었던 부분은 그쪽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모든 것을 봤을 때 조조와 확실히 대비되는 캐릭터라고 또 볼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성과 악이라는 그런 정확한 구도를 갖게 되고 또 그게 스토리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삼국지 최고의 덕후였던 나강중은 그 캐릭터의 그런 분석을 통해서 연이라는 소설을 아주 그냥 완벽하게 만들어냈다,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간우의 출신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간우가 현재로 보면 산서성 운성 출신입니다. 근데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 때 그쪽 산서성의 출신 상인들이 진상이라고 하죠. 그들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현재도 산서성에 가면 정말 황궁 같은 그런 저택이 있어요. 고궁에 정말 비할 정도로 커다란 그런 저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진상의 그런 저택이라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당시 그들이 진상들이 전국 각지로 돌아다닐 때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약간 좀 의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 종교를 또 많이 믿잖아요. 종교적인 신앙 같은 마음을 좀 갖고 그렇게 좀 자신의 마음을 또 위로받게 되고, 그런 진상들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딱 있습니다. 산서성에 본적을 두고 있는 인물, 바로 관우인 거죠. 그래서 진상들은 어디를 갈 때마다 자신들의 그 부를 활용해서 관우 사당을 세웠습니다. 간제 묘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진상들은 먼 곳을 갈 때마다 본인들이 지었던 간우 사당을 찾아가요. 그리고 빌었겠죠. 이번 일정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큰 거래가 있습니다. 큰 돈을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곳곳에 세워지고 진상들이 다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점점 민간에도 퍼져버리고 또 간우라는 인물 점점 신격화가 되어 버리면서 현재로서 간우는 재물신이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관우가 한국의 동묘까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진상들의 여러 한략들이 민간에도 퍼지고 그게 곳곳에도 퍼져버리게 되면서 이렇게 곳곳에 세워지게 됐고, 그렇게 관우가 현재 중국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신으로서 또 가장 큰 게 재물신으로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국지 게임을 접하면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무기들이 있습니다. 뭐 청룡 언월도라든가 아니면은 장팔 3호, 승강검, 여러 가지 이제 무기들이 있는데, 이런 무기들이 실제로 당시에 뭐 쓰였다 그렇지는 않았고, 연희와 삼국지 시대 때의 그 차이는 이미 500년 이상의 그런 시대가 흐른 후였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시대 때 당시에 그런 무기들이 그 이후에 개발된 무기들이 있었어요. 뭐 천룡 언월도라든가 삼국지 시대 당시에는 그게 없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적토마도 조조가 관우에게 이게 졌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또 이제 맞지 않는 이야기고, 또 실제적으로 연희에 나왔던 무기가 삼국지에서 쓰였다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낙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안성이 있고요. 이 낙양 같은 경우는 현재의 지명으로 좀 말씀드리면 중국식 발음을 하면 러양입니다. 한국어 음으로 하면 낙양이에요. 그리고 장안은 현재는 중국어 발음으로는 이제 시안, 그 다음에 한국어는 이제 서안이지만 서안,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이 두 곳을 한번 가게 되면 번화가 외곽에 실제 삼국지 시대 때 있었던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최근 들어서 막 조금 꾸미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곳을 찾아가면 실제 그 장안성에 그 성벽이 이렇게 있어요. 막 보여요. 이렇게 판축 토성으로 이제 해서 막 이렇게 흙을 다져서 지은 그런 토성의 흔적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막 이렇게 걸어가서 이게 장안성이구나, 막 1000년, 2000년이 지난 그 성벽인데 그 웅장함이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관광지로 개발된 곳은 물론 가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저는 덕후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남아있는 삼국지 시대 때 그런 장안, 그런 낙양 그런 곳을 실제 가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실제 거기서 우리가 책을 읽었던 인물들, 예를 들면 뭐 조조 아니면은 뭐 장안을 지켰던 하우연이라든가 동탁이 헌제를 모시고 장안으로 천도를 했잖아요.
실제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곳을 그 무대 게임에서 접했던 아니면 책에서 접했던 그 현장을 찾아서 실제로 발로 밟는다? 그 의의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갔을 때 느끼는 그런 감동과 또 그런 현장들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꼭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있었던 그 자간상의 성벽이라든가 아니면 뭐 낙양성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달과 번강이 장비를 왜 죽였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장비가 뭐 다혈질이다 아니면은 연희로 인해서 그렇게 알게 된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유비는 장비에게 정말 큰 임무를, 큰 직책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책이 뭐라면은 익주라는 지역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하면 충청남도, 뭐 충청북도, 뭐 경기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유비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도 뭐 여러 지역으로 이제 나눠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촉군, 파군, 한중군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군이라는 것은 지금의 뭐 그런 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중은 위원이 맡고 있었고 또 촉군은 이제 수도, 성도가 있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한가운데 군이 있었습니다. 유비는 장비를 그쪽 지역을 완전히 맡겼어요. 그러면서 장비한테 졌던 그 직책이 뭐냐면 교의, 어떻게 보면 엄청난 권한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삼국지 연의에서 좀 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직책에 대한 그런 묘사보다는 그런 캐릭터에 좀 약간 중점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삼국지에서 유비가 장비한테 사례 교의와 그 파군 지역을 졌다는 것, 탄핵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앙 간직으로서 탄핵권. 다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를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유비가 장비한테 여러 가지 권한을 줬다는 것, 그리고 사례교위는 또 수도를 보호하는 그런 책임을 또 갖고 있는 직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같이 창업을 했고 계속해서 함께 해서 장비한테 그 직책을 졌다라는 그 부분 플러스 그만큼 장비를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장비가 막 연희에서 나온 것처럼 막 정말 다혈질에 막 술만 마시고 자기 잘 컨트롤 못하고 실제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유비가 장비를 사례교위 또는 그쪽 지역을 맡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이제 봐요. 근데 그렇게 졌다는 것은 그만큼의 장비가 책임감도 있었고 파 지역을 얻는데 장비가 커다란 공을 또 세우기도 했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장비라는 인물이 그쪽을 다스릴 만한 적임자라고 유비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봤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장비가 관우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할 때 죽음을 당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딱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령관을 죽일 정도의 그런 트러블은 있었겠지만 그게 저는 장비의 그런 연희의 묘사대로 술 마시고 다혈질 그거라고 저는 볼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방구석 삼국지 기행이라는 이 책을 집필을 하게 됐는데 제가 6년간에 있었던 삼국지 기행에 관한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실제 삼국지 무대가 궁금하셨던 분 또는 찾아가 보고 싶었던 분 그분들이라면 기행장군 양양이 채널 그리고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